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슬픔을 삼키는 남자, 그리고 그의 조용한 운전수 미사키. 이들의 치유를 위한 드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의 단편집들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낸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화는 무려 40분이나 되는 굉장히 긴 프롤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3시간이나 되는 긴 영화라고 하더라도 40분이나 되는 길이는 프롤로그라기보다는 그게 일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이런 긴 이야기를 프롤로그로 감독이 연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프롤로그에서 주인공에게 어떤 비극이 벌어지게 되고, 그 비극에 대한 해답을 주인공이 찾아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는 어떤 인사이트와 치유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지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 영화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침묵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주인공에게 벌어진 비극의 원인은 바로 이 침묵이었습니다. 주인공 가오크의 아내 오토는 드라마 작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면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그것을 바로 입 밖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내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오크가 그녀에게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해 뒀다가 다음날 아침 그녀에게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녀는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러한 그녀의 독특한 습관은 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아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둘 사이엔 딸이 있었지만 딸이 4살일 때 딸의 지병으로 인해서 둘은 딸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둘은 자식을 가지지 않았죠. 그리고 원래 배우였던 그녀는 상처로 인해 더 이상 연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써내려간 시나리오를 통해서 작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둘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자식은 가질 수 없지만 시나리오라는 자식을 계속해서 낳는 방식으로, 창작을 하는 방식으로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한 상실감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에서 비롯된 그녀의 습관은 남편에게만 머물지 않고 자기가 작품을 같이 하는 배우들에게까지 미쳐서 그녀는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작품 속에서 불륜관계를 가지고 작품이 끝나면 그 불륜관계가 끝나게 되는 그런 이상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를 모두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최근 써내려간 시나리오가 있는데, 바로 어떤 남학생을 사랑해서 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학생은 매일 남자의 집에 자기의 물건 하나를 남겨두고 또 남학생의 물건 하나를 훔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그녀는 그 남자와 어떤 연결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서 깜빡 잠이 들게 되는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오토는 마침내 들키는 것인가? 라는 기대에 찬 대사를 읊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녀의 불륜이 마침내 남편에게 들키고 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이상하게도 희망찬 말로 들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오쿠는 그런 그녀의 시나리오가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 침묵을 합니다. 그는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싶기 때문이죠. 침묵을 깨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둘의 사이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녀는 왜인지 자신의 불륜을 그에게 들키고 싶고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오늘 할 얘기가 있으니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행선지도 없으면서 일부러 차를 빙빙 돌려 늦게까지 밖을 싸돌아다니다가 뒤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집에 돌아온 그는 부정맥으로 인해서 사망한 그의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의 고백을 영영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오토는 가오쿠에게 불륜과 죽음이라는 상처와 또 그녀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안겨준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오쿠는 이 모든 감정들에 침묵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인공 가오쿠는 침묵을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차를 모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차 안에서 오로지 나만의 시간, 공간에 들어선 기분에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가오쿠에게도 차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대본을 숙지하는 시간을 위해 언제나 차를 스스로 몰고 싶어하고, 차는 침묵인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것이죠. 그렇게나 스스로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가오쿠가 운전수로 운전을 맡기게 되는 이 미사키 역시 굉장히 조용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울리는 연극의 소냐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인 배우 이유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이죠. 그리고 그가 바냐 아저씨라는 연극에 캐스팅한 배우들은 각자 국적이 다 다릅니다.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등 다양한 국가의 사람이 섞여 있고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까지 섞여 있기에 그들의 언어는 굉장히 제각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오쿠는 독특한 대본 리딩 방식을 선호를 하는데, 바로 감정을 모두 빼고 대사만 반복해서 읽으면서 대사를 외우게끔 만드는 겁니다. 감정을 침묵시켜 대본 리딩을 하고, 연극을 할 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유사 침묵의 상태로 감정 자체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가오쿠에게 침묵이 주는 자유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 안에서 얻는 고요한 침묵이 주는 자유함과 감정들, 혹은 대사를 침묵시킴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고 한 가지 감정이거나 대사이거나 그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함인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침묵은 가오쿠에게 가장 큰 비극을 가져다 준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토의 아픔과 고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그녀를 영영 잃게 된 것이죠. 침묵은 그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지만, 반대로 침묵이라는 안식으로 도망치는 대가로서 그를 그리움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게 되는 역설을 이 영화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연극과 자동차입니다. 이 영화에서 연극과 자동차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오쿠는 연극의 연출가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연출한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직접 배우로 연기를 하는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그가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는 연극제에 초청받아 히로시마에 가서 연극을 연출하게 되고, 그곳의 독특한 규정으로 인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고 운전수를 두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운전수로 소개받은 미사키에게 운전을 시키지 않겠다며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데요. 그러다가 그녀가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사람이어서 그녀를 편하게 여기게 되며 그녀에게 맘 놓고 운전을 맡기게 되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가 자신을 대신해서 연극의 주인공을 맡기게 되는 배우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다카츠키라고 하는 젊은 남자 배우인데요. 그는 가오쿠와는 반대로 침묵과 절제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아주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성격 탓에 가오쿠의 아내 오토와 가져선 안 되는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또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배우 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또 나중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에 검거되고 맙니다. 그런 자신과 정반대되는 인물을 가장 중요한 주인공 자리에 앉힌 이유는 그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어서인데요. 가오쿠는 바냐 역할을 맡아 연기할수록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 두려워서 연기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빈자리를 자신이 하지 못하는 충동과 감정에 솔직한 다카츠키에게 맡기는 것이죠.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직면하고 자신의 상처들에 대답해야 하는 그런 연극 무대에 다른 사람을 세워 도망침으로써 그는 자신의 침묵 속으로 숨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경청과 대답입니다. 그렇게 침묵 속으로 숨어버린 가오쿠에게 자신이 자리를 대신 맡긴 그 두 사람이 그의 상처에 대해 말을 걸어오게 됩니다. 다카츠키는 그에게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끝내 그에게 그가 피하고 있던 진실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진실은 오토가 이야기하던 시나리오의 뒷부분의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소녀가 집에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집에 들어온 건 그녀가 짝사랑하던 남자아이도 부모님도 아닌 또 한 명의 침입자였습니다. 그 침입자는 그녀를 겁탈하려 들고 그녀는 그 침입자에게 저항하던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 상태로 그녀는 소년의 집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들켰구나 생각을 하고 그 소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다짐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출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소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에 출석을 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온하게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이상하게 여기고 그의 집 앞에 가보는데 그 소년의 집 앞에 CCTV 한 대가 놓여 있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태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소년은 카메라를 향해 CCTV를 향해 내가 죽였어 라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 소년은 이 이야기를 만든 오토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짝사랑한 소년은 자연스레 가오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년이 그녀의 죄에 대해 물으려 하지 않고 평온한 침묵을 지켰던 것에 대한 그런 벌을 받지 않은 소녀의 죄책감처럼 그녀의 불륜의 죄책감과 어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자유하고 싶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받고 싶은 오토의 갈망이 이 이야기에서 절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카츠키는 이 이야기를 가오쿠에게 전달해 준 후에 차에서 내리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엔 미사키가 그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며 말이죠.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학대하던 어머니였고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인격일 때는 그녀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주었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덮쳐 그녀의 집이 토사물에 무너지게 되었고 그녀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엄마를 살리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는 침묵을 택하게 됩니다. 그녀 역시 가오카와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인한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오크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아내를 죽였고 너는 어머니를 죽였다 라며 그제서야 서로의 죄책감과 상처를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 바로 뒤에 두 사람의 차는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연출을 감독이 보여주는데요. 가오쿠가 상처를 직면함으로써 마음의 긴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오쿠와 미사키는 차 안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천장을 열고 담배 연기를 위로 빼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이 죄책감을 안고 있는 가족들에게 향을 피워주며 제사를 지내는 듯한 그런 연출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오쿠가 미사키의 이야기를, 미사키가 가오쿠의 이야기를 서로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은 닮아있는 서로가 투영하고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태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듣고 있지 않던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직시하고 듣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오쿠는 폭력으로 인해서 구속된 다카츠키를 대신해서 바냐 아저씨 역할로 다시 연극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상처와 감정들을 직시하며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바냐의 대사와 감정들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울분들을 토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소냐 역을 맡은 농인 배우 유나는 자신의 불행으로 괴로워하는 바냐에게 수아로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다 라는 그런 뻔한 위로의 말 대신 다른 위로를 전하게 되는데요.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살아가야죠. 긴 밤의 연속을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이 가져다주는 시련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지막이 오고 우리는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고통받았다고, 울었다고, 괴로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실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와 나는 밝고 훌륭한 꿈과 같은 삶을 보게 되고 기쁨에 넘쳐 미소를 지으며 지금 우리의 불행을 돌아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바냐 아저씨인 가오쿠에게 또 관객석에 앉아있는 이 연극을 보는 가오쿠와 닮은 상처를 가진 미사키에게 또 그들처럼 인생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겪었을 우리들에게 이 연극, 영화는 마지막 위로를 던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과 예술,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전달해주는 이유는 이 영화의 연극처럼 또 가오쿠와 미사키처럼 나를 닮아있는 이들의 상처와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그들이 그 상처를 나 대신 직면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상처들과 마주할 용기를 주는 데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드라이브 마이카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는 왓챠에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한 이창동 감독님의 버닝 역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나면은 제 버닝 리뷰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제이였습니다.